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상대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공세에 나서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 지지율에 따라 친문 지지층을 향한 문재인 마케팅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헌절인 어제 광주를 찾아 진보, 중도 등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보수 텃밭인 부산을 찾아 당내 기반을 다졌습니다. 같은 듯 다른 두 정치 신인의 스타일을 분석해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한일 관계가 급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여부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술자리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원정 숙소에서 벌어진 거짓말과 수상한 모임을 파헤쳐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주제 알아보기에 앞서 코로나19 속보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454명을 기록했습니다. 12일째 1,000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네, 백신 1차 접종률은 31.4%이고 접종 완료 비율은 12.8%입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있었던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회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알아보기로 한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우선 주요 대선 후보의 지지율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개개 수치보다도 어떤 추이가 중요하다 이런 게 그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건데 또 이 추이 분석의 전문가 우리 장혜찬 평론가께서 한번 이 주요 후보들의 이 여론조사 추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때 6월 4주, 이제 6월 말부터 7월 2주차까지는 여권의 시간이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야권에서 내내 1위를 달리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한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보합세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약진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민주당 대선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배제할 수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6월 말부터 7월 2주차까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이 이 정부 여당에게 좀 민심을 몰아주는 그런 효과가 재현된 것 같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전에도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면 오히려 국민이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그러한 지표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그 상승 효과의 낙수 효과를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이른바 민주당 후보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이 높아지는 만큼 당연히 야권 후보 지지율은 빠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 4% 정도 빠진 건 네. 어떻게 보면 이 시국에서 선방을 해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가 만약 2주 정도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마무리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지금 결집한 여권의 어떤 민심이 다시 또 흩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나 코로나 위기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서로 상호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진이 최근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필 원팀이라는 그런 사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다 군필 후보자들만 모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군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관해서 김두관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지사한테. 저는 빼달라. 미필 소리가 더 낫다라고 하면서 비열한 마타도어다. 동참하고 싶지 않다.
장애를 가지고 비하받아서는 안 된다, 멈춰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교수님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두관 후보가 사실상 굉장히 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군필을 어떻게 하든 모든 이렇게 한국 남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한 단일팀으로 해가지고 간 사람들, 안 간 사람들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가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6명이잖아요, 후보가. 그런데 이제 추미애 후보가 여성이기 때문에 안 갔을 건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빠진 사람이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미필을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4명만 이렇게 모은 거 아니냐. 저는 이거는 민주당 후보들 중에 한 분이 만들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그를 기피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소년공 때문에 공작 기계에 이제 팔이 다쳐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못 간 건데 그것을 이제 미필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뭐 저는 여기서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하나의 사진인 것이고 그때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을 감안한다면 만약에 장애가 없었으면 저는 100% 아니 한 300% 군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의 원팀이라고 저렇게 얘기해 놓고서 네. 이 다른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김두관 후보뿐 아닙니다.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 모두 비열한 마타도다, 나를 빼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논란에서는 좀 비껴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아까 보신 것처럼 본인의 SNS 글에 나를 빼달라 마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소할 것이 없었는데 김두관 후보님 감사합니다. 동생의 장애를 놀리는 동네 아이들을 큰형님이 말려주셔서 아주 뭐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본인의 이재명 후보의 이제 팔 사진입니다. 자, 뭐 원팀 아닌 원팀 같은 원팀 아닌 듯 원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마음은 푸근해졌지만 작심 공격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작심 공격이냐? 본인을 따라오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작심 공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태세 전환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찬양하던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물어보는 순간 뭐 표정에서 읽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뭐 원팀 정치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일지 네거티브일지 이 사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낙연 후보가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면 뭐하러 비판을 합니까? 검증이라면 이름을 걸고 떳떳이 해야죠. 그리고 저도 이낙연 후보도 이게 이낙연 후보가 그 포스터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포스터랑 관련돼서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사진이 있었는데 이 중에 딴 사람들은 이거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낙연 후보 쪽에선 특별히 발언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또 추측일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좀 추측일 수 전제를 있고요. 하고 갈 수 그리고 있고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하나 더 네.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포스터가 두 종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아시죠? 하나는 또 거기 밑에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누구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측이 되겠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입장을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후보처럼 밝혀야죠. 이 부적절하다. 이 군필 원팀이 웬 말이냐. 그러면 추미애는 원팀이 안 되냐. 그리고 그 이재명 원팀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전남지사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중책을 맡았다 그만둔 것도 비판하고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기자를 하신 거죠. 그죠? 이낙연 후보가 여기 기자를 하셨네요. 그죠? 여기 기자를 하셨는데 뭐 동아일보 기자를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한 거랑 관련해서 뭐 찬양을 했다. 내지는 또 뭐 이제 그 당시에 권익현 이제
그 정치인이 거기 전두환 대통령 그 출생지에 가서 한 얘기를 갖고 그거를 따옴표를 써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자체가 이제 찬양한 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낙연 후보 측의 대변인들은 반박을 하죠. 기사를 쓴 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인용한 것입니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할 게 있으면 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름을 내걸고 누구 후보의 이런 점이 부적절하다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더욱더 이 부분이 정정당당한 검증이라고 생각되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비난하고 감정 싸움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 내지는 피로도가 쌓일 것 같습니다. 네,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이 사이에서 줄타기 할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다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누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으니 알아보라 이렇게 검증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예전에는 사이다였는데 다시 부자 몸조심 모드로 돌아가는 듯 하더니 돌아온 사이다가 됐다라고 합니다. 관련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적통에 막 성골에 이런 존재보다는 저렇게 너는 적통 아니야, 너는 성골 아니야, 너는 아웃사이더야. 뭐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제 입으로 적통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누가 적통이고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가리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네, 최근에 불거진 민주당의 적통 논란에 대한 새 후보의 발언을 저희가 모아서 들어봤는데, 보셨을 것 같아요. 쭉 이 지사의 최근에 돌아온 사이다. 이제 경선 전략을 조금은 수정했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던데, 이런 전략 수정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전략을 잘못 잡았었기 때문에 1차 예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많은 곤혹을 치렀었죠. 네.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그 시원시원함인데 반대로 약점이라 지적받았던 안정감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다가 네. 약점 보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잃고 네. 무색무취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지금 이 친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주류 세력에서 결코 호락호락하게 이재명 지사를 대권 가도로 보내주지 않겠다는 강렬한 그 저항, 강렬한 의지를 아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수정되니까 방금 나온 방송 화면도 그렇고 여러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재명의 모습이 바로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으나 경선에서는 일정 부분 저는 플러스 효과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는 아니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여러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이재명 지사 비판 메시지나 비판 포스터 등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까 군필 미필했던 것도 네. 인터넷상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개인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너무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추측이죠. 네.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를 좀 선이 넘게 지나치게 때리면 오히려 맞는 후보 입장에선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지금 어쨌든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여론조사상의 2등 후보 아니겠습니까? 좀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캠프가 외곽 조직이나 지지자를 일일이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기조를 딱 잡아서 우리는 선을 넘지 않겠다고 밝히면 그 외곽 조직이나 지지자들도 자연스럽게 그 캠프의 기조에 순응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좀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재명 때리기가 오히려 이재명에게 득이 되는 그런 현상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원팀 관련된 이런 사진이라던가 이런 논란이 됐던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이런 자료들이 어느 특정 캠프에서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 소문은 있지만 아직 밝혀진 것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적통 논란 계속 일고 있으니 정세균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적통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혈통이야? 소매 걷고 혈액 검사하자고 버럭하실까봐 긴장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가치와 정신 부인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적통론을 두면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응하는 연대 전선을 짠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적통론은 절대 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딱 적자. 그러니까 한 명을 사실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자죠. 태자를 가르는 내가 태자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순수한 혈통이다. 순혈주의를 네. 사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연대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이군요. 내가 유일한 이 적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그러면 적절하느냐. 이런 적통론이 그러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갖느냐. 이 선거 과정 속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거 되게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서 동의를 해줘야만 그게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두 분한테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는 당내 경선에서는 뭔가 이제 뭐 지지자들한테 주목을 끌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변에 걸쳐서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을 확고히 굳히는 데에는 오히려 적통, 즉 민주당 사람들만 나 같이 가겠다 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장의 논리를 가져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배려하고 안고 같이 가고 뭐 이런 정신을 내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순혈이고 나는 예컨대 뭐 육두품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괜히 차별적이잖아요. 차별적인 것이 보편적 가치를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기한 분들이 오히려 손해봤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통론 순혈주의가 단기적으로는 뭐 이익이 될 수도 있어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연대 이름도 다양합니다. 뭐 반 이재명 연대, 뭐 반 바지 연대, 뭐 반낙 연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최근에는 이제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반낙 연대라는 것이 좀 자주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은 사실 캠프가 참 빨리 꾸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가 있었고, 뭐 한때는 사실 뭐 여론조사 지지율도 1등을 상당히 하고 하면서 이제 기업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상당히 기대를 표명하면서 관심이 많았죠, 국민들이. 그래서 캠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 있었고 빨리 꾸려졌기 때문에 캠프의 피로도가 좀 누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되게 고무가 되더라고요.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추세니까 고무가 되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주장하기는 네. 여성 지지율은 역전을 했다, 1등을. 그리고 호남 지지율이 역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낙연 후보가 과거에도 그렇게 우세를 점한 적이 있으니까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견제론이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결선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는 2등 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추세를 꺾기 위한 싸움일 수도 있고 이런 경쟁이 치열한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이제 이런데 워낙 점잖은 분이라고 했지만 정세균 후보도 좀 전에도 발언하신 거 보면 적통 얘기하는데 웬 혈통 소매 걷자고 하는 줄 알았다 뭐 이러는데 소매 걷자고 얘기하니까 막 버럭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바지 생각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가족하고 측근의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옵티머스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이제 본선 경쟁에서 이제 본 경선 과정에서 모든 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더 무섭다는 말이 뭐 어느 진영이든 이게 또 한 번 확인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이 뜨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문재인 대통령과 친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장해찬 평론가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지지율 띄워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잘하고 있다 38, 잘 못하고 있다 52.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기 말인데 이 정도의 지지율 나온 것 뭐 상당히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고 있으니 아무래도 여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이 뭐 실현될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잘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위기 상황에서 집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통치 스타일 자체가 논란이 있는 주제에 발을 잘 안 담그십니다. 최근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할 것이냐 80% 할 것이냐도 홍남기 부총리와 이 여당 주자들이 싸우고 있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서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계속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까지도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문준용 씨,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좋아한다, 내 스타일이다. 또 지난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몰아붙인 점 반성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역시나 1차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사이의 지지율의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선 경쟁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잘 나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거든요. 다른가요? 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됐죠. 네. 그런 이 사람에 대한 지지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르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교체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여론은 또 분명히 다르게 날아오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들에게 러브콜을 일찍 보내는 게 본선에서의 이 외연 확장을 조금 꺾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 지사 입장에서도 이 대선 경선뿐만이 아니라 본선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과의 관계 설정을 미묘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어느 선으로 유지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분명히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경선 연기 얘기가 다시 나왔고요. 연기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다시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라고는 해요. 내일 뭐 최고위에서 논의가 좀 되고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런데 이 일정이 뭐 일주일 연기냐, 뭐 3주 연기냐 이런 거 가지고도 좀 신경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국정감사 전에는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국정감사 연기를 전에요. 하더라도.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렵죠. 우리가 지금 4단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4차 대유행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선 일정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긍정적인데 네.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측에서는 지금 TV 토론이 한 2차례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취소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탄력을 받았거든요. 추격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탄력 탔을 때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약간의 유불리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경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잠재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연기는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일정도 발언도 신경전도 점점 거칠어지는 민주당 경선 분석해봤습니다. 자, 여권 알아봤으니까 야권 알아봐야겠죠. 야권 대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꽃가운 나이에 가신 분이라서 어르신의 비를 만져도 될지 다시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윤석열 자, 야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7월 17일 재헌절 맞아서 현장 행보에 나섰는데 윤 총장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묘비도 쓰다듬었고 5.18 관련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전에 윤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대 다닌 시절에 이 모의 재판을 하면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형을 구형했을 정도로 이 일화 있지 않습니까? 5.18에 대한 엄청 개인적으로 그 일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광주로 간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5.18 광주에 대해서 이제 이 광주 정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검찰총장 시절에도 메시지를 냈었고요. 이제 올해도 메시지를 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약속을 지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79학번이니까 이제 광주 항쟁 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네. 그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80년에 이제 형사 모의 재판이 있었는데 서울대 법대는 형사법 학회에서 매년 형사 모의 재판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뭐 이제 변호사도 하고 증인도 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재판장은 외부에서 모셔오기도 하는데 선배를. 근데 이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재판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구형을 한 검사가 아니라 네.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형을 구형한 게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리고 친척한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받아서 이제 집에 있지 않고 이제 그 외가 쪽에 있는 강원으로 가 있었다, 도피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좀 안전하다고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법대를 다녔지만 법대에 호남 출신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법조 인맥 중에 호남 인맥이 이제 되게 세고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법원장 중에는 TK 출신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한 명이에요. 오히려 호남이나 충청 출신 그 대법원장이 훨씬 많은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그 호남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80년에도 이게 그 재판을 이제 선고를 한 게 5.18 이전이었어요. 5월 뭐 6일 정도 이러니까 정확한 사태를 몰랐겠지만 친구들을 통해서나 여러 사람들, 선배, 기자들을 통해서도 이게 광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이런 얘기를 이 모의 재판을 했었다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박관현 열사나 홍남순 변호사, 김태웅 전 국회의원 묘소를 참배하고 이한열 열사 묘역도 참배하면서 말을 잘 못해서 저는 목이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목이 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제 5.18 정신을 계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싶어 했고 이제는 이제 5.18의 항우가 네. 이제 경제 성장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메시지까지 이번엔 같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광주 방문 5.18 관련 행보는 아무래도 이제 중도 확장 기조를 이어가려는 행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외연 확장에 상당히 공을 들이겠죠. 네, 어떻습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중도 확장 행보가 네. 지지율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네. 밖에 있는 명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명분이 바로 중도 진보로의 외연 확장입니다. 하지만 명분은 그런데 이때까지 그래서 중도 진보 어떻게 확장하겠다는지 제대로 된 행보나 메시지로 잘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광주에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나이 지긋하신 또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자라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사진 찍는 장면과 영상들을 보면서 광주에서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범야권의 대선 후보가 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광주에서 행보와 같은 것들이 이 당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측면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국민이 동의한다면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도 찬성한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에 들어간 대선 주자라면 저 같은 발언하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 바깥에서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중도 외연 확장, 이제 탈반문 진보까지도 끌어안는 이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혁신을 하고 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범야권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시너지 효과의 종착지가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또 언제가 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가 계속 밖에 있는 명분이 중도 진보 확장이라면 네. 광주에서와 같은 행보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TK 지역이나 이 영남 지역을 방문한다고 해서도 마냥 보수 일변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TK 지역 정서를 사로잡는 동시에 중도층이 봤을 때 이전의 정치인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그러한 결이 있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광주를 방문해서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이제 뭐 반대 시위, 이제 구호를 외치는 세력들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호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모습을 계속 이어갈지, 어떤 지지를 받게 될지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보다도 먼저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 최재형 전 원장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광주와는 달리 보수의 어떤 텃밭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찾아서
찾은 것도 아내와 함께 찾았는데 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만났다. 어떤 차별성을 좀 둔 것 같습니까? 차별성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을 아직 안 한 것이고 최 전 원장은 입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김미애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부산까지 이제 가서 저는 꼭 그 쓰레기만 주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이 최 전 원장의 공통점이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호남을 갔지만 거기서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해서 이제 광주 정신을 살리겠다, 5.18 정신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선거 때마다. 그러면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실천의 방안들은 뭐냐? 이거를 사실을 제시해 줘야지 설득력 있게 호남 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텐데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지지율이 빠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데가 어디냐면 PK 지역, 네. 부산, 경남, 그리고 호남, 그리고 중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빠지는 것을 좀 우려해서 지금 내려간 거 아니냐. 그러면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최 전 원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행보를 할 때에는 뭔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지금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상 그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고 이렇게 국민들은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치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은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회의와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 전 원장도 첫 행보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지만 네. 조금 더 내용을 갖추고 이렇게 행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속도 면에서는 사실 좀 빠릅니다.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보다요. 그리고 그들의 이력을 보면 공통점도 참 많지만 법조인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변호사님 그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들려오는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다른 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면도 꽤 있는데 이제 저희는 저는 최재형 네. 전 원장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네. 사실 K1을 나와서 이제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이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뭐 모시고 일을 한 사람도 많고 이제 배석 판사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죠. 요새 법조인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양쪽 진영 후보들이 다 법조인이 많으니까 법조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요. 정세균 후보도 법조인 아니지만 고대 법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 다 법조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뭐 윤석열 후보 이제 윤석열 후보라고 해야겠죠. 최재형 전 원장 다 법조인이니까 얼마나 평들이 많겠습니까? 이 평, 저 평 다 나오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시지만 이재명 후보는 2017년부터 들고 나왔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오래 했는데 왜 갑자기 후퇴를 하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이낙연 후보는 토지 소유 얘기하더니 본인이 1000평을 소유했구나 그러면서 지금 또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법조인들이 모이면 여러 다른 법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들의 특징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원팀을 이뤄서 팀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여러 법조인들이 걱정을 하죠. 여야 모두 법조인 후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스타일도 있고 다른 스타일도 있는데 이제 얼마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 그리고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만 내리지 않고 처방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경선 과정이나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시작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국민들이 평가를 아마 냉정하게 내릴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머뭇거리는 사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빠르게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보시죠.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치권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 그런 것에 따라서 저의 행보를 결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거였습니다. 기자의 질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행보를 다르게 한다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어제 부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차별화를 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하냐. 제가 아까도 질문에서 드렸지만 부인을 대동했다는 것. 부인 논란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 보란 듯이 부인을 데려간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고 거기다가 김미애 부산시에서 이제 김미애 지역구를 하고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양 가족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의 정치도 좀 살려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뭔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선 후보 배우자 같은 경우는 본경선이 시작되면 당연히 국민들 앞에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이게 예비 경선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타이밍에서 가족이 이 정치 행보에 동행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고요. 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처럼 부인이 거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서울시장 3번이나 하신 분도 계시고 이건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른 정치적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존경하는 국회의원인데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김미애 의원이 이제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아들들을 입양했다고 알려진 공개 입양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좀 공통분모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최재형 전 원장은 이제 입당한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협 행사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당의 대선 주자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 밖의 주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당 행사라던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인지도 측면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면서 당 내부에서의 어떤 지지세를 굳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윤석열 후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에 윤석열 후보를 어쨌거나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중원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나 여러 가지 아까 나왔던 이 지지율 차이 등에서 기인한 전략 노선이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초기 입당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이유가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서 과감한 독자 행보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격 입당을 통해서 제1야당의 인프라부터 다지는 이런 전공법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스타일상의 비교, 대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가정을 짧게 해보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재헌절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별로 좋은 평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잘 모른다, 정치 미숙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겠죠. 근데 최재형 원장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물론 첫 번째 행보긴 하지만 저는 임팩트 측면이나 메시지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려고자 하는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고 이것도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보수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줏빛 좀 진한 색이 전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30.7%, 이어서 홍준표 후보 15.3%, 유승민, 최재형, 안철수 이 순으로 돼 있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도 측면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추이를 좀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이어서. 네, 지금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맨 위에 나오죠. 윤석열 전 총장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물어보자면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을 딱 겨냥해서 손익분기점 지나면 손해라고 생각하면은 대선 중도의 포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추 전 장관의 얘기는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지지율 갖고서 좀 분석을 예. 해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하나의 후보로서 가정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입당을 미루고 있잖아요. 네. 이런 괴리가 그러니까 입당하지 않은 사람을 지지자들은 또 많이 지지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제 입당이 미뤄지면 이 지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추 전 장관의 얘기가 사실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20%대, 30%대, 20% 내려앉았어요. 이게 10%로 내려가면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입당도 안 돼 있고 보호막도 없는 상황에서 10%, 즉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상황에서 믿을 거는 지지율뿐이 없는데 그거 10%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상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지지율 하락세 지적에 윤 전 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결정이 늦어지면서 야권 유권자들이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지율이 넉 달 만에 30% 아래로 하락했는데 글쎄 뭐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는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은 계속 속도를 내는 모습이에요. 변호사님 보니까 오늘 황중국 전 주영국 대사를 이 후원 회장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이제 밝혀졌는데 후원금 모금을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띄우기 돌입했다는 것 같은데 황중국 전 대사 선임한 이유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 대선 띄우기 하면은 하락세가 뭐 반전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후원회장을 선임할 때는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상징성을 갖고 꼭 이분을 모셔야겠다 이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크지 않나 이제 외교관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외무고시 통해서 전형적인 외교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네. 황중국 전 주영대사를 선임했는지 우리 아마 장례찬 평론가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캠프를 꾸리는 부분에 대해서 캠프를 이제 사실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직접 뭐 취재도 하고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일희일비는 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 조정 국면에 들어갔든 아니면 메시지에 혼선이 있다고 비판을 받든 일정 부분 캠프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프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아마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아주 활발히 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달 말 빠르면 다음 주와 이달 말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쇄신된 모습을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인적 구성원이 지금 좀 추가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잘 아실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잘 아십니까? 어떻게 황중국 전 대사를 선임한 이유는 뭔가요? 아니 저는 후원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따로 아는 바가 없는데 어쨌든 이두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전반적으로 정무적인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후원회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후원의 출범이 좀 늦어져요. 빨리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이럴 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5억이 모였다 이틀에 10억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다른 후보 캠프에서는 기사를 막 내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의 어떤 성원이 모이는 것 자체가 조금 이 보합수에 들어간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또 일찍 후원 계좌를 빨리 열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인선은 제가 봤을 때 정무를 총괄하는 사람 누가 오느냐입니다. 정무 총괄 담당자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여러 경로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하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정무총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사람으로 임명이 되느냐 선임이 되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8월 이후의 분위기 7월 말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무총괄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것을 잘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동연 전 총리의 대선 행보도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교수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주 칭찬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근데 원래부터가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로서 한 40대 그리고 경제 전문가.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짚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위기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가 가장 핵심적인 화두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경제 전문가가 당연히 이제 이런 어떤 중책을 맡아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것인데 아쉽게 이제 40대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한 어떤 디스가 될 수도 있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를 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띄우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뭐 야권에서 나올지 여권에서 나올지 여러 얘기가 여의도에서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언제 출발할 것이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말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기다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겁니까, 평론가님? 글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8월에는 버스 떠난다. 뭐 8월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마지막 이 물리적인 마지노선이 9월 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9월 말로 연기가 되면 본인의 말을 뒤집는 격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말 번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여러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9월 말로 연기하게 됐을 때 이 경선 버스, 1차 버스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이 범야권 후보들이 다 모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범야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범야권 파해를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든 야권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공감대는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정권 교체를 위한 최선인지 이준석 대표 같은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필요하다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캠프에 책임 있는 이 총괄급의 어떤 인사가 자주 소통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 등을 미리미리 좀 오해가 쌓이지 않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기 가능성이 조금 크게 대두가 되는 게요. 이제 경선 일정이 너무 길면 피로감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선 중간에 추석이 껴요. 추석 연휴가 끼면 그 앞에 어디 뭐 예비 경선까지 뭐 컷오프를 그 앞에 해야 될 건가 그 뒤에 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좀 실무진들은 이게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경선 일정이 길어지고 추석 연휴 때문에 이거를 아예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가 전당대회 때부터 좀 나왔으니까 가능성도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도 나온 경선 연기론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생겨났다.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시대를 넘어 지금도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서문에 실린 시구입니다.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마구 뒤섞이며 쉴 새 없이 펼쳐집니다. 황당한 등장인물들의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당혹감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동화 속 세상 마냥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도 비어버린 백신 곡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55세에서 59세 국민들이 모더나 백신 예약을 위해 광클에 나섰지만 사이트는 먹통이 됐습니다. 100시간을 기다리라는 알림창 앞에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전화 한 통으로 백신 공급 물량이 2배로 늘고 도입 시기도 앞당겼다면서 그렇게 자랑하더니 지금까지 정작 약속했던 백신 물량이 고작 2% 들어온 게 답니다. 눈 뜨고 코 베었다는 게 이런 걸까요? 누가 봐도 방역 대책은 뚫렸고 백신 수급도 문제인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어떤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이지. K방역은 내 탓 하더니 바이러스 확산은 남 탓인가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단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폐기한 정부와 여당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국은 엄한 국민들만 잡힌 궤변이었습니다. 정책 실패에도 너무도 당당하고 오히려 태연하기까지 하니 국민들은 누구 잘못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고소득자들한테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또 그런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에게만 받겠다는 어설픈 갈라치기를 하더니 소득 하위 80%가 아닌 이들에겐 재난지원금 대신 20만 원짜리 자부심을 주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는 사람, 못 내는 사람,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모두 불편하게 하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일까요?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사건, 이상한 나라. 국민들은 오늘도 고개만 갸우뚱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이죠. 도쿄올림픽 개막을 합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도쿄올림픽을 하는 일본 정부의 일본 외교관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는 못할 어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주인공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공사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평론가님? 이게 사실은 한 언론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에게 오찬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가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저희가 알지만 표현.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 중에 이런 표현을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큰 의지가 없다. 크게 관심이 없다. 한국 정부는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발언의 내용도 문제지만 특정 단어가 이게 사석도 아니고 사석이라 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친구끼리도 잘 안 쓰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외교관 고위 관계자가 이 당사국의 해당국의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결코 쓸 수 없는 표현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분도 아니고 한국어에 능통한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 통으로 통하는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 알고 썼다는 말인데 대체 지금 일본 이 외교가에서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떻길래 때때로 한일 관계 경색될 수도 있죠. 불편함을 풀어가는 게 외교죠. 그러나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게 정치이고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건 더군다나 정치의 영역도 아니고 외교의 영역에서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고 그냥 대사가 유감이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한일관계 개선에 일본 정부도 의지가 있다면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사조치나 징계조치 등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지금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도요, 빠르게 대응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고 외교부는 어제 일본 대사를 초치를 했습니다. 대사는 본국 정부에 보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교수님,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외교관이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그런 단어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쓰는 것인데 일본 관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시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용의 시작은 뭐냐면 한일 관계를 막 고민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안 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코로나도 감당도 못하죠. 거기다가 올림픽은 주최를 해놓고서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되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일본의 그 상황을 비춰본다면 진짜 한일 관계 고려 못할 정도로 역량이 안 되는 나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부분을 일본이 저 관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명확한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일본은 과거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어떤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비판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네, 저 소마공사 저도 이제 뭐 외교부 출입하고 있지만 굉장히 한국통이고 한국 문화, 한국식 뭐 대화 이런 거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러면 안 되죠. 자, 이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뭐 서로 다시 관계를 재정상화하느냐, 회복시키느냐 이런 거에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선수촌 관련된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이 이런 글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이 선수촌에 이순신 장군의 한 말이죠.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발언을 따서 이런 응원 문구를 올렸는데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일본의 한 세력들이 반대 시위를 했다고 하네요. 그 모습 보고 가겠습니다. 韓国選手団の皆さんにお前らはさっさと帰りなさいと韓国はいらないから我が国日本に対して反日的また敵対的な行動を行っているほかなりません。 자, 일본에 대한 반일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얘기를 듣고 내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 뭐 범 내려온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하네요. 대신 일본도 우길기 쓰지 마라. 우길기 반입하지 마라 경기장에 이렇게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이제 이렇게 우길기를 반입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한번 정립이 되면 이게 레코드로 남죠 IOC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근거가 돼서 이게 우길기 반입이 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국제 회의나 국제 관계 이런 데를 가보면 뭐 UN 인권위원회나 인권이사회 이런 데서는 일본이 경제 대국이라 하더라도 거의 사실 그 국가의 위상에 비해서 전혀 이제 그 다른 나라로부터 존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외교 간의 행태나 아니면 인권에 대한 부족한 의식 이런 게 계속 지적을 받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같은 게 있으면서 계속 지적을 받고요. 중국도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때문에 중국을 그 인권에 대해서 비판을 받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리더는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절대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는 위상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동북아시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뭐 그들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야죠.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마지막 말씀이 울림이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현수막 얘기도 해봤고요. 일본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한일 관계에 어떤 파장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야구장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구 원정 경기를 가면 야구 선수들 뭘 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NC 선수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잘해줘. 네, 갑니다. 잘해줘. 10시에 도착하. 힘들어서 요즘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 아니 지금 저렇게 잔다, 피곤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밤에 술 파티를 벌여가지고 코로나19 이 방역 엄중한 상황에서 말이죠. 확진이 되고 지금 정말 뭐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뭐 국내 프로야구 경기가 전부 다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슨 사태입니까, 평론가님? 이게 NC 다이노스뿐만이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 전체 굉장한 악영향을 끼친 사건인데 NC 선수들이 서울에 오면 묵는 원정 호텔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숙소에서 NC 다이노스의 박성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선수, 방금 영상에 나왔던 이 4명의 선수가 여성 2명을 불려서 이제 밤새 술 파티를 한 겁니다. 일단 6인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거리두기 지침, 그 당시에 5인 이상 금지였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코로나 국면에서 이 운동 경기나 프로 스포츠를 재개하기 위해서 당국과 협회 등 수많은 관계자들이 정말
고생하며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결과적으로는 백신 맞은 박민우 선수 제외하고는 5명 다 확진 접종을 받아버렸거든요. 네. 밀접 접촉에 해당하는 구단 선수들이나 경기를 해야 되는 다른 구단에게 다 피해를 끼친 것이고 국내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굉장히 싸늘하게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을 숙소로 불러서 이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 참 기본적인 이 도덕 지침이나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은 행위이고 이게 설령 코로나가 없는 시국이라 하여도요 원정 숙소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고 또 여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국내 야구 팬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왔습니다. 이게 프로 야구계에서 늘 있어왔던 문제인데 코로나 시국에마저도 이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구단주도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계 있는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은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사과문을 내놨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문제는요. 거짓말을 선수들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방역, 이 역학 조사가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요. 예, 그러니까 계속 방해만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역학 조사를 하는데 방해를 했다는 거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역학 조사를 하는데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늦어지고 거기에서 확진자가 더 발생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걸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크다. 이제 역학조사 방해한데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고의를 갖고 방해했다. 이렇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절대는 해서 안 되는 우리가 처벌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주의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같이 술을 마셨다는 여성들이 보니까 이 호텔에 장기 투숙을 하고 여러 다른 팀의 팀원들과도 식사 술 파티를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선수들이 확진이 됐을 가능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네, 지금 채널A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은퇴한 야구 선수 출신의 선배가 이 자리를 후배들에게 주선해서 하나 출신의 선수들이나 또 키움 구단 선수들도 이 해당 여성들과 술자리를 함께 가졌다고 하는데 일단 이 선배분이 누구인지 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방역 지침을 어긴 게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프로야구 구단 또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도 계속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역학조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야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이 술자리 파문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이현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무더운 주말에 공포 영화 두 편으로 준비를 했네요. 네, 오싹한 공포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지만 한동안 잠 못 이룰지 모를 영화 랑종과 이스케이프 룸2 노웨이 아웃입니다. 네, 랑종부터 보면은 태국의 무속 신앙을 다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존재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이 태국 이산 지방의 외딴 마을을 배경으로 신내림이 되물림되는 한 무당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페이크 다큐멘터리인데요. 관객들은 촬영팀의 시선으로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มิ้งช่วงนี้มีได้ยินเสียงใครมาเรียกบ้างหรือเปล่าแล้วมีเผลอไปตอบรับบ้างไหมฮะ 네, 특히 영화 곡성에 나홍진 감독이 참여한 작품이라서 좀 더 기대가 돼요. 네, 나홍진 감독이 이 원안을 썼고 제작자로 참여했는데요. 무속을 소재로 한다는 점이 곡성과 비슷하지만 태국 감독의 1년여에 걸친 현지 조사를 거치면서 화면의 질감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울창한 숲이 떠올랐고요. 그 포장되지 않은 도로도 떠올랐던 것 같아요. 반정 감독님이 바로 생각이 났던 거죠. คิดว่าถ้าถามเรื่องแรงบันดาลใจก็คิดว่าน่าจะได้มานะครับแต่ว่าไม่ใช่ความตั้งใจที่อยากจะให้เหมือนก๊กซองนะครับ 악의 존재를 추적하다 끝내 물음표를 남기는 점에서 곡성과 닮았지만 이해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네, 그런데 불을 켜놓고 하는 상영회까지 있다던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다만 공포의 세기를 속도에 비유하면 이 시속 10km로 아주 천천히 달리기 시작해서 제한 속도 100km까지 클라이맥스로 내달리고 잔혹한 장면들은 점입 가경이지만 차츰 무뎌질 법도 합니다. 자, 이 기자의 종합 감상평은요? 다큐 형식을 취하고도 공포영화치고 꽤 긴 2시간 10분을 이 지루할 틈 없이 채운 연출력이 돋보이고요. 놀이공원의 공포체험을 극장에 앉아서 즐기는 기분마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131분짜리 호러 어트랙션. 네, 이어서 이스케이프 룸2도 소개해 주시죠. 이 공포의 탈출 게임을 소재로 한 이스케이프 룸의 속편인데요. 생존자인 조이와 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게임 설계자인 미노스의 실체를 쫓습니다. Welcome to Minos Escape Rooms. What is this? Like a tournament of champions? We all know how this works. We play the game or we die. 네, 뭐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부터 무서운 공간들이 계속 나와요. 네, 이 살을 베는 레이저로 무장한 이 철창 은행, 모래 늪으로 바뀌는 해변, 염산비가 내리는 뉴욕거리, 물이 차오르는 선택의 놀이방까지 5가지 게임 공간이 빠른 호흡으로 펼쳐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게임을 누가 만든 건지 찾는 게 이 핵심 줄거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목처럼 사실은 이 탈출구가 없습니다. 생존에 성공한 조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믿는 순간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반전이 등장하고 후속 예고편 같은 결말로 이어집니다. 네, 무더위 날릴 공포영화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인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각 지자체들도 방역의 고삐를 바짝 쬐는데요. 제주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부산은 유흥시설 영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주 수요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일본 도쿄에서 외교 차관 협의회를 가집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세 나라의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웬디 샤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개막식 입장 인원도 수백 명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방역을 위해 대부분 무관중으로 치러질 이번 올림픽은요, 다음 달 8일 폐막합니다. 네, 홍앵커, 오늘도 하늘은 그림같이 맑던데 소나기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지방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이네요. 네, 연일 소나기 소식이지만 푹푹 찌는 찜통더위는 계속되죠. 네, 더위는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요,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 더위가 걱정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정리해 주시죠. 네, 화요일인 모레까지는 소나기가 자주 오겠지만 수요일부터는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수요일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